제1장 자기 심리학의 빛에서 본 분석 가능성. 이 내용 우리가 뭐 다 소화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읽으면서 토론 중심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다 여기에서 다 함께 읽지 못한 부분들은 나중에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혼자 읽으셔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속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이 함께 나눠야 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업에서 꼭 그 챕터에 있는 거 전부를 소화하겠다는 야망을 버리시고, 내가 꼭 읽고 싶은 부분 띄엄띄엄 읽어도 좋고, 아니면 앞에 부분 일정 부분까지만 읽고 그 뒤 부분은 각자 소화하는 것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신경수님이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자기 심리학의 빛에서 본 분석 가능성. 여기 벌써 이 제목에서 그러면 분석 가능성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소주제는 심각한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에 대한 일부 분석은 미완 상태로 종결되어야 하는가, 이런 물음표를 붙였다는 건 그동안의 뭐 정신분석학계나 뭐 이런 쪽에서 이런 심각한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에 대해서 그 정신분석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물음표를 코웃이 붙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코웃이 이론이 코웃이 최초에 1971년에 자기의 분석 Analysis of the Self라는 책을 쓰고, 1977년에 자기의 회복이라는 Restoration of the Self라는 두 개의 책을 썼어요. 먼저. 그러니까 두 번째 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웃은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로서 미국의 APA, 그러니까 아메리칸 사이코애널리틱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아메리칸 사이코애널리틱 어소시에이션, 미국의 정신분석가 협회 회장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로 쟁쟁한 명성을 얻으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쓰면서 그 동료들이 셀프 중심으로 하는 이론 자체, 그리고 공감 중심의 이런 이론들이 이고 사이클리스트나 클래시컬한 정신 분석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부에서 있어 온 거죠. 그래서 코웃을 따르는 일부 지지층과 코웃의 이론에 반대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자기의 이론에 대한 변호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이 책 자체는 첫 번째 처음 두 개의 책에서 자기가 주장한 이론들을 옹호하기 위한 책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이 옹호하는 이론을 가져오면서 처음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하기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이론을 자기의 동료들 혹은 그 당시에 자기 동료들은 이고 사이칼리스트예요. 자아심리학자들이나 클래시컬한 정신분석가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내기 위한 노력이 이 책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기보다 이 책 속에 이 초액은 자기가 정통 정신분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셀프 사이칼리를 발달시켰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셀프 사이칼리라는 이런 자기 심리학이 처음부터 코웃이 내가 자기 심리학자가 되겠어라고 한 게 아니고, 이고 사이칼리스트로서 굉장히 이론을 발달시켰는데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이 정통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통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지점에 와서 이분이 고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독립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일정 부분 자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 동료들로부터의 공감을 얻어내고 싶어 지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 두 갈래 그 인터널 컨플릭트 코우색이 있었다고 보여요. 마음의 갈등은 독자적인 이론을 세우고 싶은 욕망도 있었지만 자기가 속한 정신분석 학계 내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계속 남아있고 싶은 욕망이 더 컸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독립선을 하게 된 것은 자기가 정말 독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어떻게 해도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확고하게 자기 이론을 주장하게 되게 되는데 코웃이 자기 독자적인 셀프 사이칼리스트를 이론으로서 좀 집대성하는 그런 노력이 이 책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첫 장에서 말씀하신 게 분석 가능성이라는 얘기 자체가 이게 바로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견해예요. 보통 클래시컬한 정신분석이나 자아심리학, 이고 사이칼리지 쪽에서는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뉴로시스, 정신분석적인 신경증, 신경증 환자 레벨만 정신분석 대상이 된다고 봤었죠. 정신분석적 치료의 대상은 뉴로시스 환자에 한한다. 신경증 환자에 속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신증 환자는 제외되죠. 그리고 여기서 코웃이 얘기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 자기애적인 행동장애라고 하는 이 분류의 사람들도 분석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는. 그래서 코웃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정신증 환자까지는 자기가 욕심을 내지 않겠다예요. 정신증 환자까지는 자기 심리학으로 돌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와 자기애적 행동 장애자까지는 자기 심리학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던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와 자기애적 행동 장애자를 위한 이론을 먼저 개발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통찰이 모든 정신분석적인 대상, 어떤 뉴라틱한 환자나 사이코틱한 환자에게도 이 자기의 공감적인 이런 어프로치가 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이론의 폭을 넓히고자 애쓴 과정이었는데 이게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기의 이론을 초기에는 집중한 게 자기애적 성격장애, 행동장애에 집중했지만 그 이론이 다른 환자층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넓혀보고자 했던 그런 노력을 코웃이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마치 현대정신 분석에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를 창안한 스파티니스는 처음에 자기 이론을 나르시스틱 페이션트, 자기애적 환자에게 맞는 이론을 구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이론을 뉴로틱 환자를 돌볼 때도 이 이론이 굉장히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폭을 넓혀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를 좀 더 폭을 넓히는 쪽으로 스파티니스나 그 후진들이 넓히고 싶어 했던 이런 경향과 같다고 보여요. 그래서 자기 심리학도 초기에는 좁은 범위의 대상 중심으로 이론이 발전했지만 거기서 얻은 이론들을 넓게 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을 보완하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우선 첫 장을 가보죠. 자신의 견해를 이해받고 싶고 또 그것이 좀 설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했던 거고 또 자기의 회로림이 또 그런 책에서 나왔던 걸 내가 표현했던 것을 너네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러면서
이게 한국 책으로는 이게 이거거든요. 예. 혹시 이거 읽으시면 18페이지, 예, 그 패러그래프에 18페이지 넘기시면 그 위에는 빼고요. 자기와 자기 발달의 이해에 대한 나의 모든 저술의 핵심이 되는 치료적 결론은 다음과 같아. 하면서 환자와 환자의 자기 대상, 전이를 불러일으키고 유지시키는 요인은 자기의 결함, 그리고 어린 시절에 왜곡된 건강한 심리적 활동을 회복하는 변형성 내재화를 통해 이런 전이가 극복되어야만 결함이 복구된 자기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나는 이 전이가 투영하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치료 환경이 결함 있는 자기의 발달적 잠재력을 대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매체 자기의 분석과 기타 여러 논문에서 이 중심적인 가설은 자기의 회복에서도 내 생각과 일치한다. 이제 자기적 전이가 환자의 결함이 자기적 전이를 불러일으키고 유지시키는 요인은 그 환자의 자기의 결함을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자신의 앞에 두 저서가 그거를 말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거고 나에 대한 오해, 즉 내가 분석이 가능한 자기 장애에 대한 불완전한 분석을 옹호한다는 생각과 특히 그런 사례에서 자기의 일부 구조적 결함은 치료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조언했다는 식의 오해는 어린 시절 자기 발달에 관한 몇몇 이론의 정교화와 과거의 내 가설들을 보완해주는 심리적 건강과 정신분석적 치료에 대한 정의의 변화가 갖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앞에 그런 것들, 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왜곡되게 이해했던 거는 자신이 충분히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일부 책임을 가져갔지만 그렇지만 내 이론은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항변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그래서 어쩌면 코엇이 마지막까지도 애를 썼어요.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잘 인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이론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오해를 좀 내려놓고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 이건 스피치 하는 것도 어쩌면 자기 심리학의 연차 총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동영상을 일부를 보내드렸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분은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잘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해 왔다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오해를 불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분을 따르는 분들은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만 이분의 이론을 수용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당신의 이론 속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이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가보죠. 그래서 나는 자신은 초기 발달, 정신 건강 그리고 치료에 관한 나의 견해는 좀 전에 말했던 저기에서의 근본적 맥락은 다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분석 상황에서 환자의 경험을 공감적으로 관찰한다. 그리고 공감적으로 관찰한다는 게 그 포인트죠. 근본적인 맥락은 자신의 환자와의 경험을 공감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되는 거고요. 자기적 성격 장애를 분석해서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저랑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대상 전위로 활성화된다. 이것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전위로 활성화된다고 말을 할 때 호수는 활성화를 반대하는 전위 저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위가 자발적으로 활성화된과 동시에 이 전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저항도 함께 존재한다. 그럴 때 그 저항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과 해석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만나서 임상 상황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 반드시 전위는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저항도 활성화가 될 텐데 분석 상황에서 저항은 인식되어야 되고 그것은 해석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의 핵심 주장은 정신 분석적 환경이라는 공간이 주어지기. 이게 또 포인트예요. 제 생각에는. 예. 긍정적으로 관찰하는 것하고 정신 분석적 환경 그리고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의 결함 있는 자기는 그 자체의 발달 과정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동시킨다는 것. 그리고 결함 있는 자기는 기본적인 포부에서 시작하여 재능과 기술의 발달을 거쳐 기본적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해받지 않은 긴장의 호를 재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임상 경험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적 결함이 발생을 했고 또 부모와의 양육 과정에서도 그 결함이 좀 케어되지 않고 계속 결함이 있는 상태가 더 확장돼서 넓어지는데 그 환자가 그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를 형성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결함이 너무 심하니까 이상화된 자기 대상을 자기 마음속에 내재화시켜서 그 현실 자기와 다른 이상화된 자기를 꿈꾸면서 잘 살아왔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팬터시 속에 이상화된 자기를 살아낸 거예요. 네, 성공을 하고 났는데 그 이상화된 자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몇 년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찾아졌지만 처음 1년 동안은 절대 그 이상화된 자기를 놓지를 못해요. 그게 자기라고 믿고 싶어하고 나한테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왜 너의 진짜 자기를 고려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견딜 수가 없대요. 진짜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정말 자기가 너무 헤이트하고 경솔하고 혐오스럽고 너무 찌질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볼 수 없고 그걸 인정하면 자기는 무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사라질 것 같다는 거.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못 느꼈다고 그게 공부한 방어 시스템이죠. 너무 이해가 되면서 안타깝고 근데 그게 너무 견고해서 정말 너무 견고해서 깨뜨릴 수도 없지만 깨뜨리면 존재가 사라지니까 근데 그대로 두기에도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사람은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상화된 자기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건 참 자기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액츄얼 셀프라고 캐롤라이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실 자기, 경험하는 자기, 현실적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화된 자기가 현실 자기를 아주 증오하고 헤이트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울이 와버리죠.
어쩌면 이상화된 자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어쩌면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슈퍼이고죠. 하시한 슈퍼이고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내가 돼야 돼. 너는 이 정도 돼야 돼. 라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 버렸다는 문제는 이게 자기가 아닌데 이 이상화된 어떤 모습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 자기를 본다 실제 경험하는 자기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여기 가혹하게 현실 자기를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걸 벗어나서 이상적인 자기가 되기 위해서 아주 강박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대가가 허무하다는 얘기. 결국은 거기서 성공해도 이게 빈 껍질이기 때문에. 근데 치료 과정 속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자기보다 더 깊은 리얼 셀프라는 것이 출현하는 것은 굉장히 치료가 상당히 진전돼야 된다고 하는 원래 자기의 창조성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융이 얘기하는 제2호 인격이죠. 융이 얘기하는 어떤 이 셀프에 대한 얘기는 융에게서도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어떤 의식자, conscious ego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리고 unconscious라고 했을 때 unconscious 쪽에 무의식 속에 있는 셀프라고 하는 개념을 융이 가지고 있는데 이 셀프 개념은 무의식 속에 있어 의식화되지 않고 있는 자기인데 자꾸 출현하고 싶어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이 셀프가 드러나고 싶은데 그것을 허용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의식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또 융 공부를 하면서 또 그런 쪽에서 보게 될 거예요. 융이 제2호 인격을 제1호 인격이 수용해내서 이 양대극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치료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식으로 무의식의 의식화예요. 근데 그 무의식 속에 프로이드는 무의식 속에 억압된 본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코곳은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무의식 속에는 융이 봤던 건 창조성의 근원이 있다고 보는 그 귀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 휴먼 포텐셜이 있다. 하는 것 쪽에서 어쩌면 같은 흐름들이에요. 캐런 오나이가 봤던 이상화된 자기하고 리얼 셀프의 개념 속에서도 그 리얼 셀프는 사실은 잘 발달해서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우리가 타고난 휴먼 포텐셜 우리 고유한 포텐셜이 발달해야 된다. 이게 발달이 저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코온 얘기 속에서도 아까 어떤 얘기들이 잠깐 나오죠. 자기가 마지막에 환경에 18쪽에 나오는 얘기가 자기의 즉 전이를 설명하면서 나는 이 전이가 출현하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치료 환경이 결함 있는 자기의 발달적 잠재력을 재활성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잠재력의 재활성화라고 하는 지점이 어떤 면에서는 융의 개념이나 캐런 오나이의 개념들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휴먼 포텐셜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이론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코웃이 독창적인 이론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런 셀프에 대한 깊은 이론들을 코웃은 그냥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여기서 자기적인 전이는 결국은 자기의 발달적 잠재력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셀프의 발달 혹은 이게 나르시시즘이죠.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병리적인 측면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고 이 병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셀프가 충분하게 발달해야 된다. 또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충분히 발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르시시즘의 두 가지 축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가면서 더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심리 내적으로 이 셀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론들이 인간의 성숙 이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인간의 발달 이론. 그래서 사이코파탈로지컬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이 병리적으로 병리적인 측면이 나와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임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의 발달을 성장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동시에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론 속에서는 일관되게 융의 이론이나 캐러노나의 이론이나 어떤 유니카스의 이론이나 여기서 코우스의 이론이나 이 속에서는 우리가 ICC가 추구하고 있는 홀리스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 우리의 인격 성장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러니까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어떤 밑바닥 이론들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이론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깊은 어떤 휴먼 포텐셜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 하는 이론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죠. 그래서 사실 자기가 그와 같은 바람으로 구조적 완전성을 획득했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오이디푸스 갈등으로 인해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 본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신분석 상황에서 오이디푸스 갈등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 결과 오이디푸스 정의가 극복 도구로 될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전이 심형증으로 말한 심리적 장애에 대한 자기심리학적 접근은 겉보기에는 전통적 분석의 접근법과 동일해 보인다. 둘 다 체계적인 방어 분석을 통해 오이디푸스 정의의 관계를 확신시키고 성급한 전의 해석을 피하며 해석과 극복 단계라는 오랜 과정을 거친다. 유전적 전이신경증에 대하는 전통적 접근법과 자기심리학적 접근법의 차이는 기본적인 병인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고전적 입장에서는 정신의 가장 심층적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환자의 욕구와 소망, 욕동 등의 경험에 도달할 때, 즉 환자가 원초적인 성적 욕망과 적대감을 인식하게 될 때이다. 그러나 자기심리학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영인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오이디푸스들의 자기 대상 장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욕망과 적대감의 근저에는 우울증과 만연된 자기적 병로의 층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장애 신경증에 대한 분석 과정은 오이디푸스 갈등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거나 흔히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 근저의 우울증과 아이의 오이디푸스의 자기 대상의 실패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바라는 자기 대상 모차가 아동부의 병인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온상이라는 점이 이 책의 뒷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다. 협의의 자기적 성격적인 분석과 관련하여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환자들이 전이에서 원초적인 외상적 자기 대상 관계를 재활성화하고 분석함으로써 무기력과 우울증,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재경험하고 그 극복하는 것이 치료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라는 점입니다. 자기적 성격 장애의 경우에는 무아기와 영아기에 있었던 유사한 경험의 재활성화가 오랜 기간 동안 분석의 중심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22페이지에 심각한 자기적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의 응집성이 부족하거나 허약한 자기가 회복 단계에서 영아기의 무기력과 경로를 극복하려면
신분사 상황에서 이런 과거 경험들이 활성화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후기 경험들은 전이전 나타나는데 한편으로는 원초적 욕구와 그 욕구의 좌절에 대한 원초적 반응, 예컨대 원초적 융합의 욕구, 원초적 동료라든가 무기력, 이를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성장하면서 경험의 유사한 욕구와 좌절 반응, 완전한 공감을 통해 친밀해지고자 하는 소망과 공감적 반응이 불행자라고 겪게 되는 실망감, 이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앞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텔레스코프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어디 거의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에더퍼스 컴플렉스 기에도 어떤 면 에더퍼스 컴플렉스기를 그냥 고전적인 에더퍼스 컴플렉스로만 보지 않고 자기 셀프하고 관계에서 상당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셀프는 이미 형성돼 있는데 그 셀프가 에더퍼스 컴플렉스 기간에 어떤 자기 대상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셀프가 약화되고 거기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예, 부수적으로 그래서 이 셀프하고 관계를 또 에더퍼스 컴플렉스 기간에도 셀프하고 관계를 중시해서 잘 봐야 된다 하는 쪽의 이론이니까 그 얘기를 단순하게 전통적인 이론만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애적 환자의 셀프는 보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취약함이 있지만 어느 정도 셀프가 잘 형성돼 있었지만 에더퍼스 컴플렉스 기간 동안에 이 자기 대상과의 관계가 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때 그러니까 이때 자극 자체가 과거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상처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애적 상태, 자기애적 시기에 일어나는 어떤 공감의 결여죠. 그래서 서로 질이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고가 아주 처음부터 이고가 형성이 이고라기보다는 여기서 셀프가 어떤 핵심 자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뉴클리어 셀프가 더 뉴클리어 셀프 자체가 처음부터 형성이 안 된 사람은 정신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료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자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자기애적 행동 장애인 경우에는 셀프가 형성이 돼 있지만 취약하다 하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셀프 구조에 디피션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디피션시 때문에 이 디피션시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애적 서플라이가 필요하다. 자기애적인 지지나 응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치료를 해야 된다. 치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뉴로시스 신경증 환자들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신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고전적인 이론이 맞다. 그렇지만 셀프 사이칼리지 쪽에서 본다면 그 시점에서도 자기의 이 셀프하고 셀프 아브젝트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성적인 욕구나 공격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건강한 여기 에더퍼스 컴플렉스 기간을 잘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죠. 별 문제 없이. 근데 이때 성적 욕구나 공격적인 욕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자기애적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기 대상과의 관계가 이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자기 대상 관계에 문제가 이 시점에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이 드러났다고 보는 이런 이론이 이 속에 숨어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에더퍼스 컴플렉스 기간에도 어떤 사람은 왜 건강하게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지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셀프를 중심으로 이론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에더퍼스 시기에서의 자기 대상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것이 근원적으로 초기에 셀프가 형성이 안 돼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경우죠. 이 에더퍼스 시기에 일어난 어떤 자기 대상과 자기와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고전적인 이론에다가 셀프 사이칼로지 이론을 여기 첨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가죠. 우리 또 다음에 그 얘기를 좀 더 하게 되겠죠. 네,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1페이지 끝에서 밑에서 한 5번째 줄 보면 초기 발달 뒤에 심각하게 병행적인 자기 대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달적 확률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초기 발달에서 결함을 자기 대상을 경험해서 그 결함을 갖고 그 나름대로 사람의 방어를 이제 해서 성공을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결함을 지닌 자기를 형성한 개인의 경우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보상으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 오이디푸스 같아요. 이때 그 시도가 또다시 아슬아슬하게나마 실패하게 되면 성인이 된 그에게 분석이라는 새로운 자기 발달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초기 결함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좀 해보겠다고 시도를 했지만 거기서 또 실패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분석 상황이 되었을 때도 처음에는 전이가 좀 경계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좌절된 자기 형성 욕구가 재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전이는 정지된다. 네, 요만이 저에게는 임상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의 그 상황과 너무 많이 맥락상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차에서 실패하고 2차에서도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석상에 왔을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자기를 좀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전이상과 뭐 자유현상이 좀 되더니 좀 더 지나서는 정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코옷의 이 말이 좀 맥락상으로 저한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코웃이 처음에 여기서 1977년에 얘기하는 자기의 회복에서는 병리의 분류를 조금 더 다양하게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3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정신증하고 경계선 상태 그리고 분열성 및 편집증적 성격 이 3가지를 하나의 부류로 봤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부류는 자기애적 전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부류라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정신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더라인까지 합쳐서 여기서 정신증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설명하는 게 자기애적 성격 장애와 자기애적 행동 장애 2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코웃이 1977년에 봤던 얘기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과민 반응이나 건강 염려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내부 변형적 증후, 자기 심리 내적인 어떤 변형적인 증후라 내부 변형적인 증후 그러니까 외부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죠. 과민 반응을 하거나 건강 염려증이나 우울증 같은 것은 자기 안에서 어떻게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이걸 페렌치 용어로 오토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내부 변형적인 어떤 증후다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자기의 일시적인 해체나 약화 또는 심각한 왜곡이 오는 케이스다 이렇게 봤고 자기애적 행동장애는 보통 성도착이나 문제행동 또는 중독과 같은 외부 변형적 증후
드러나는 자기의 일시적인 해체, 약화 또는 심각한 왜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외부 변형적이나 엘러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페렌치의 용어인데 어떤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아까 얘기한 내부 변형적이지만 외부 대상을 변형시켜서 적응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외부 변형적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성도착이라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문제 행동이나 중독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의 설명으로는 한쪽 부모 대상에게서 실패하는 경우에 그래도 두 번째 한쪽 부모라도 필요한 자기 대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다른 축 여기서 이중 축 중에 하나의 축이 보상적인 방식으로 발달함으로써 다른 축의 결핍을 상쇄시키게 된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있었으면 보통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남는다고 봐요. 근데 부모 두 사람이 다 실패하는 경우에는 자기애적 행동 장애로 간다. 이렇게 이때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 장애보다 행동 장애가 훨씬 더 실패가 많은 경우라고 보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이론이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을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죠.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렇구나. 이거 다음 주에 혹시 이분한 부분은 질문 Q&A를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 내가 어쩌면 뒤에 나오는 정신병, 그리고 자기애적 성격장애, 행동장애, 그리고 구조적 갈등 신경증을 다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내가 설명을 한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읽으시고, 처음에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지만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텐데, 한번 그것이 아마 신경증 이외에 처음에 정신증에 속하는 그룹을 셋으로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던 부분을 생략해서 그냥 정신증 하나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구별 자체가 우리가 아티피셜에서 굉장히 저도 수긍하기 어려웠어요. 1900 자기 심리 여기서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설명했던 어떤 구별들 자체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게 정신증과 경계선 상태, 그리고 분열성 및 편집증적 성격을, 이걸 셀프 사이칼리 쪽에서 따로 이런 분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납득시키기 어려우니까 지금 마지막 저서에서는 이걸 다 그냥 정신증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쪽에 세분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 방어라는 생각을 이분이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어쩌면 우리가 임상가들이 자기 방어 쪽으로 이 사람 사이카트가다고 하거나 보드라인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걸 너무 세분화하는 것 자체가 지적 방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어쩌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분들의 무의식에 있는 것, 실체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아직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정신증 환자나 보드라인 환자는 정신분석적, 그러니까 여기서 코우시 얘기하는 셀프 사이칼로지의 정신분석 대상이 아니라고 본 부분이 현대 정신분석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그러한 환자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이론이 현대 정신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는 코우시 치료가 포기했던, 정신분석적 치료를 포기했던 이 정신병이나 정신증이나 혹은 보드라인 상태, 경계선 상태에 있는 이 환자층을
주요한 환자층으로 해서 발달한 이론이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우세 얘기를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모던 현대정신분석을 잘 이해하려면 코우세 이론을 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상호 보완적인 이론이라고 보여요. 이게 현대정신분석과 셀프 사이콜로지가 다른 이론이라기보다는 환자층에 따라서 조금 특화한 이론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고 사이콜로지스트의 어떤 큰 전통과 셀프 사이콜로지의 어떤 이런 새로운 입장, 그리고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입장이 환자층에 따라서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론이라고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상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층이 다름에 따라서 이론이 더 자세하게 발달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왜 여기서는 치료 안 된다는데 왜 이 사람 된다고 하는 거야? 그 기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병의 원인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적인 입장만을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클래시컬한 이론이나 이 코도 해석적인 이론을 거의 버리지 못하고 쓰고 있는데 본인의 공감적인 입장을 나중에는 좀 더 강화를 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해석적인 입장, 그래 우리가 통찰 중심의 이론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은 신경증적 환자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론은 맞아요. 그래서 이곳사이까지 입장은 맞는데 환자층을 그렇게만 볼 것이냐 할 때 환자층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는 셀프 사이콜로지나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의 견해가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론상 정신분석이 단순해요. 이 사람들 돕지 않겠다는 게 돕는 방법인데 돕는 방법이 정신분석적으로 도울 것이냐 안 도울 것이냐예요. 근데 정신분석인 치료다 아니다를 가름하는 방법이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전이와 저항을 중심으로 트랜스퍼런스와 리시스턴스를 중심으로 환자를 다루는 기법이면 모두가 정신분석이라고 봐요. 그런데 클래시컬한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죠. 클래시컬한 쪽에서는 최소한 주 4회, 5회, 뭐 어떤 데는 주 3회 이상 인텐시브하게 치료를 해야 되고 우선 횟수부터 그리고 치료의 대상 자체가 자기애적 환자들은 제외된다는 얘기죠. 뉴라틱한 수준에 있는 환자들만 치료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만 본래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폭넓게 아주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는 아주 좁게 환자층도 디파인을 하고 치료 기법도 굉장히 좁게 디파인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대상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전체적인 어떤 파퓰레이션으로 봐서는. 근데 현대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임상에 오시는 분은 굉장히 사이카틱하거나 프리에더펄하거나 보더라인이거나 성격 장애이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적인 정신분석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치료 후기에 가면 반드시 그 이론들을 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만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셀프 사이콜로지나 여기 현대 정신분석적인 기법들을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해서 셀프 사이콜로지도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고 현대 정신분석도 또 틈날 때마다 제가 하나의 과목으로는 옛날에 가르쳤지만 그때 현대 정신분석적인 입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학파의 이론들을 종합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셀프 사이콜로지를 여러분 공부하시지만 이 속에서 다른 이론들을 함께 공부하는 거죠. 우선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 10분 쉬고 우리 두 번째 강의 또 시작하죠.